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박주용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투표할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을 포함해서 적극 투표점은 어느 정도로 집계 됐나요? 예, 그 전에 요게 깜깜이 기간에 했던 조사입니다. 4월 네네. 7일부터 4월 9일까지 바로 그 선거일 직전까지 사흘 동안 했던 거고요.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 전화해서 좀 대표성을 높여서 했던 거고, 응답률은 7.8% 나왔고요. 이번에 적극 투표 측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걸 포함하면 적극 투표층이 8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이미 사전 투표를 했다, 뭐 이런 분들 82.8%인데 정작 투표율은 67% 이렇게 나왔죠. 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역대 최고고 총선 기준으로는. 하지만 뭐 70%는 역시 마의 70%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두 분은 뭐 예상치를 거의 맞추셨나요? 아니요, 제가 71%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65% 정도. 65%. 제가 거의 맞췄네요. 그렇죠. 예, 제가 67 아니면 8이다. 아, 그렇게 거의 이야기했었는데. 맞추셨어요. 네, 뭐 맞히는 게 중요합니까? 두 분의 자 예상이 틀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사전 투표율도 높고 해서 지난 총선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70%를 이번에 넘기지 않느냐, 좀 희망 섞인 예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렵네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지역별 투표율을 보니까 의외로 대구 투표율이 좀 낮게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좀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투표율을 좀 낮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역구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정당 투표율은 전국 단위고요. 지역구 단위에서 어떤 당을 지지했는가 집계가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4%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37.9%, 그리고 새로운미래 3.1, 개혁신당이 2.6,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가 2.3, 녹색정의당 1.3 이런 순이었습니다. 지금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게 2020년 총선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2020년 데이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구 투표에서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 기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조사와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이가 컸거나 비슷했던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단순히 이 여론조사 수치하고 실제 선거 결과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 표만 이겨도 한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각 당의 일단 전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선관위에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일단 저희 조사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145에서 146 정도 되는 건데 지금 161 정도 됐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온 결과가 됐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113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조사 결과로는 실제로는 90석, 조사 결과만큼도 나오지 않았죠. 일단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전체 득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개혁신당 왜 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 이긴다고 보셨어요? 진다고 보셨어요? 솔직히요? 네? 진다고 봤습니다. 진다고 봤죠? 네. 네, 저도 진다고 봤어요. 네, 저도 진다고 봤는데 이겼네요. 그러게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번의 도전 끝에 네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축하한다는 말을 제가 네, 전하겠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 조사로는 국민의 미래가 31%였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28.4%,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21%, 그리고 기타 정당 4.5%, 개혁신당이 4.4,
새로운 미래가 4.1 이런 수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좀 솔직히 틀렸죠. 근데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민주연합이 조금 더 조국혁신당보다는 좀 더 가져가는 걸로 이번에 지금 시각 현재 아직 완전히 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 26.7%고 조국혁신당이 24.2%고 이렇게 나왔는데 둘을 합친 경우에는 저희 조사의 합친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 결과값과. 다만 이제 국민의 미래가 31%라고 저희 조사에는 예측을 했는데 36.7%, 한 5% 가량 더 나온 결과가 됐죠. 박주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도 저도 높게 나왔고요. 국민의 미래도 결국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걸로 봤는데 결국 양당의 지지층이 직접 투표장에 갔을 때 그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그런 투표 경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 주변에서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일부는 직접 투표장에 갔을 때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가 좀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몰빵론이 네. 어느 정도 주요했다. 좀 움직였다. 선거 막판에. 그 부분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거든요. 이게 3% 미만 정당들을 모집단에서 빼버리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개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저희 조사 결과로는 28.4%면 한 13석, 12석에서 3석 정도. 네네. 지금 비슷하게 한 11석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조사 결과 한 10석 정도였는데 한 3석 정도는 더 얻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사 결과 한 15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석이 더 추가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두 석씩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 조사 결과와. 자,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 선택에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세요?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60.2%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정권 심판론이 반영하지 않았다 할 때 34.8%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의석수를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 60% 정도를 반영하면 야권의 한 180석 정도 나오는 결과고 반영을 안 하면 한 104석, 105석. 요 저희 조사 결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 예. 예, 우리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게 정당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나온 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정권 심판론은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거의 모든 걸 지배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개인의 뭐 후보별 인물론이나 뭐 공약, 이 정책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권 심판론 하나에 야당이 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거의 60.2%가 10명 중 국민 10명이 6명 정도가 정권 심판론을 이제 총선 결과에 좀 투표하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회사에서 범야권 전체가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네, 그렇게 뭐 되지 그런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사실상 부울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쪽 보수가 결집한 게 아닌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3석 가져갔나요, 민주당? 한 석입니까? 네. 낙동강 벨트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얻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국힘이 선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00석 이상은 좀 어려워. 그럼에도 사실은 이게 지난 총선하고 좀 비교해서 그렇지 범야권에서 보면 압승은 압승이죠. 압승이죠. 예, 거의 뭐 190석 여당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참패입니다. 최악이 참패고 사실 반윤기치를 내건 당을 다 합치면 한 190석은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요. 200석을 못 넘겼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개원선,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기대를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실망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압승은 압승입니다. 압승은 압승이다. 자, 그래도 우리 박 기자님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보수층이 결국 결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부산 쪽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보면 부산 수영구 쪽에서 이번에 장해찬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힘 정현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50%가 넘으면서 그 결과만 봤을 때도 보수층에서 확실히 될 만한 후보를 밀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도 한강벨트 쪽에 좀 보수 쪽 민심이 강한 쪽에서 많이 좀 승리를 거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뭐 도봉갑을 제외하고는 그런 보수 민심이 좀 많이 반영된 곳.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성남 분당 이쪽은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보수층이 선거 막판에 결집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중원, 그러니까 충청, 대전 충청 이쪽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결과였다고 저는 봐요. 보수의 결집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보수는 왜 결집했는가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댓글도 보면요, 보수 결집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뭐 특정인을 탓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두 분은 보수층 결집의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꼽고 싶으세요? 일단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대한 위기감이다. 예, 위기감.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이건 정권의 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아예 그냥 뿌리부터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 가장 많은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사전 투표에도 많이 나왔어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30% 정도 사전 투표장에 나오셨는데 60대 분들이 이번에는 37%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이번 어제 출구조사 결과에도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분들 뭐 어차피 60대 이상 되신 분은 보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게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 그 세대별 그러니까 득표율을 좀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 30대 같은 경우에 남성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민주당의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확실히 높았는데 사실 원래 20, 30대 남성도 원래 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많았는데 지난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좀 거의 절반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총선까지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당을 이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씩 지지하는 경험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20대 남성이 보수 진영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좀 더 유지되거나 좀 더 강해졌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해서 이번에 보수층 결집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위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탄핵 위기론은 TK에서도 높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TK는 투표율이 낮을까요? 어차피 이번에 강원도 선거도 보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게 보수 지역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 아니었습니까? 다른 대통령들보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우리 편 아이가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도저히 설명이 네.
또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경북이 조금 약간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라든지 아니면 정권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팽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전 다른 뭐 부산 부울 경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대구 경북이 약간 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봐서 이번에 투표장에 안 간 걸로 좀 해석이 되고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확실히 위기다, 국민의 위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경향도 여론조사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이제 직접 투표장에 나오면서 좀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분이 제가 보기 조금 난처한 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읽어드릴게요. 댓글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과와 한계. 조국 혁신당이 초반에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중도층들, 뭐 중도 또는 보수겠죠. 그쪽이 또 반대 작용으로서 응집하는 하나의 좀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빅데이터 회사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김준혁, 양문석 관련 검색량이 강원도하고 PK에서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두 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그분들은 또 당선이 됐어요. 그 지역구에서는. 근데 그게 표심에 다른 그 수도권이나 혹은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김준혁, 양문석 두 분의 그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풍, 소위 말하는 역풍이 좀 조국 혁신당도 역시 역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 뭐 시각. 댓글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뭐 제가 그렇게 뭐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그 이야기도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들한테 사전 투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울경이 TK보다 왜 이렇게 높은가라는 이야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김준혁, 양문석 때문이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네요. 네. 뭐 저기 박 기자님은 의견 없어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논란이 PK에서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일부 그러니까 초접전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최근에 수도권 지역을 보면 뭐 민주당 후보가 이기든 국민의 후보가 이기든 진짜 뭐 1000표 내지 뭐 몇백 표 차이로 이기는 접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논란 때문에 졌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PK 같은 경우에도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수도권 후보의 일이지만 보수 유권자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이렇게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후보를 공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노 심리가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 후보를 찍게 만드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저는 뭐 지금 뭐 양문석 후보나 저기 김준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이상 조중동과 종편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두 사람 이야기를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언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의 모티브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조기 차단을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박 기자 얘기처럼 수도권에 사실은 이건 민주당 누가 봐도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의외로 접전이 많았어요. 어제 개표 뭐 80% 넘을 때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것도 김준혁, 양문석 그 어떤 효과라면 이상합니다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저희가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또 원인 분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 문제로 저는 뭐 그냥 감사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 하나의 같이 뭐라고 합니까 동료로서의 의식도 가져야 되지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지에는 없는데 왜 방송사들은 출구조사를 저렇게 틀렸을까요? 일단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직장인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전 투표를. 네. 제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오히려 30대가 가장 적었어요. 30대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오차가 난 게 아닌가,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출구조사 무용론까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또 우리 박 기자님. 이게 보통 출구조사가 뭐 지방선거나 대선 같이 1대1 구도, 후보 간 1대1 대결 구도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총선 같이 여러 지역구별로 이제 각계별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틀린 경우가 좀 예전 총선 때부터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방송사마다 보정을 다르게 하고요. 네.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를 따로 두고 이제 전체적인 출구 조사는 같은 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사전 투표 보정치를 어떻게 방송사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정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송사의 그가 이제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건데 이 보정치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보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사전투표 총선에서 사전투표 도입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정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오류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예측입니다. 아마 보정치를 지난 대선이라든가 지난 총선 그 당시의 사전 투표율에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포션으로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뭐 6대3은 6대4. 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을 건데 이번에 사전 투표에 보수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정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PK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이상하게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이 출구조사를 틀리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함 열 때도 보면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거나 뭐 본 투표함을 먼저 열거나 하는데 사전 투표함을 열 때 보통 한 6대4 그러니까 야권 6 뭐 여권 4 이런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한 5.5 야권 그리고 4.5 여권 이 정도 비율을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전 투표율에서 여권표가 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나 보정치를 좀 달리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전 투표함도 관외 투표함하고 관내 투표함이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서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나 이러면 지역구 외에서 또 하시는 분들 관내, 관외 이렇게 나뉘죠. 근데 관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많을 거고 또 관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사실 어제 보셨잖아요. 마치 네네. 한일전 중계를 보는 것처럼 개표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안 깠다, 투표함을 뭐 사전 투표랑 그런 말씀들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전 투표함도 관내냐 관외냐 뭐를 먼저 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론조사나 정당 또는 이 컨설팅 회사에서 전략 짜시는 분들이 이런 좀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 좀 더 정밀해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이 출구조사도 틀렸고 그 다음에 PK에 대한 의석수 예측도 틀렸고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본 투표하고 거의 뭐 비슷한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너무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자, 댓글 중에 요건 하나 꼭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인천 미추홀 동구 을에 남영희 윤상현 후보가 아직 이게 투표함이 다 개봉이 안 됐다고 하네요. 네. 지금 댓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직 확인은 저희가 안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그 방송 관계자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투표함, 사전 투표함이죠. 3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우리 방송 관계자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면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득표율 거의 뭐 비슷해져 버렸죠. 거의 네. 비슷합니다. 예, 이번에 긍정 평가가 37.1%였고요. 부정 평가 59.5%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정 평가 같은 경우 0.5% 포인트 정도 올랐고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37.1%로 같았는데,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좀 여야의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비슷하게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담 이후 결과, 대담과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 이런 문제들이 좀 집중됐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번 주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지지율이나 부정평가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데에는 이런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평가가 약간 희석화되면 이렇게 같이 뭉치면서 조금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다음 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총선 끝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민심이 반영이 될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직후에는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 언론의 기사도 중요하지만은 각 당의 지도부들의 메시지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죠. 네, 타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갈등 국면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진행자님? 그 지도부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제가 하라고 하면 저는 뭐 제 취향대로 합니다만, 네. 제가 뭐 지도부가 아닌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 22대 총선 실제 투표율과 여론조사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 조사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 40대 중후반이었고요. 계속해서 네. 국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후반을 보여왔는데 의석수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 여당이 한 30% 정도를 가져간 걸로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추이고 뭐 정확하게 일치하고 맞추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어떤 통계, 유의미한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의석수만 놓고 이걸 맞췄냐 못 맞췄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총선 결과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다고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59.5%로 거의 60%에 달했는데 의석수 분포별로 보면 거의 180, 109석 범야권이 180, 150석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추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부정 지지율도 37.1% 나왔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지금 현재 108석, 109석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춰보면 좀 비슷한 것 같고, 결국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여론조사 공부를 조금은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는 특성이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활용이 이제 법률적으로 제한이 많잖아요, 그죠? 미국과 비교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회사의 영세함,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진 좀 허위의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하는 분들의 정치적 식견의 문제와 현장의 선거 현장과 조직적인 부분들을 보는 연습이 전혀 없다라는 제가 지적을 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구 단위로 가보면은 현장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표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짚어내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은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분위기 감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체감하고 더 느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사실 현장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머릿속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겠죠.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추이에 따른 변화 이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끼워 맞추기보다는 추이를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여론조사가 예측했던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까지 뭐 본부장님하고 박주영 기자님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혹시 그래도 이 선거를 지켜보시면서 여론조사 하셨던 분으로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전평 또는 감상평 이것도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박 기자 먼저. 이번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이런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보수 과표집이다, 진보 과표집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의 민심이다.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국 표심이 잡히지 않는 부분은 결국 중도층으로 조금 중도층의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좀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결과적으로 정치권에는 여야 정치권의 중도층 민심, 선거에는 결국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민심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까 진행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조국혁신당 보수의 결집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세밀하게 더 읽어야 하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해야겠다.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야권이 한 200석 정도 넘을 수 있겠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선거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저기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은 여론조사의 어떤 이렇게 인발로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이 진짜 읽어낸다는 게 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생각 겸허하게 이렇게 그런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